구간 3층 휴게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재훈 씨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58의 나이에 남편이 병실에 누워 있는데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이. 재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사람 마음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때는 젊은 날이 아니라 바로 황혼입니다. 그 깊은 흔들림을 이야기하는 곳, 금단 열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병실 문을 살며시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812호. 손에는 방금 갈아낸 기저귀가 든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밤 10시부터 지금까지 3번. 등 뒤로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지요. 3년째 듣는 소리였습니다. 건너편 812호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재훈 씨, 62. 그분도 손에 똑같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쓰레기 수거함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신관 8층 휴게실은 낮에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새벽 시간이라 한적했습니다. 가끔 다른 보호자들이 지나다닐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며 재훈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힘드셨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 전쯤 건너편 병실에 재훈 씨의 아내가 입원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병이었습니다. 처음 그분을 봤을 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지옥을 살게 되겠구나. 아까 욕창 부위에 연고 바르다가 재훈 씨가 말을 흐렸습니다. 아내가 신음을 냈어요. 아픈 건지 아니면 그냥 반사인 건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아프다는 신호일까봐 두렵고 아무 의미 없는 소리일까봐 더 두려운 마음. 남편도 그래요. 가끔 눈을 깜빡일 때가 있어요. 저를 보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아는 사람끼리의 침묵이었습니다. 큰딸이 어제 전화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원비가 벌써 얼마냐고. 동생 학비도 없다고. 우리 아들도 비슷해요. 재훈 씨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요양병원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한 달에 200이면 된다고. 지금 500 넘게 나가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더니 정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지 3년째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재훈 씨의 얼굴에 놀람과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본 것 같았겠지요. 처음엔 희망을 가졌어요. 깨어나실 거라고. 2년째엔 체념했고 이제 3년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훈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해준 게. 그 후로 우리는 매일 새벽 휴게실에서 만났습니다. 기저귀 갈고 욕창 부위 확인하고 가래 뽑아내고 그런 일상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일주일에 2~3번. 그럼 안 되지요. 다음 날부터 재훈 씨는 편의점 도시락을 하나 더 사왔습니다. 같이 드세요. 저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재훈 씨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드세요. 당신이 쓰러질까봐 걱정돼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 준다는 게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했습니다. 다음 날 재훈 씨가 감기약을 건넸습니다. 약국에서 사왔어요. 드세요. 고마워요. 아프면 안 되지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병원을 떠돌며 구석구석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적은 층,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들, 구간 3층 휴게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10년 전 신관을 증축하기 전에 오래된 건물. 지금은 일부 병실만 사용 중이고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밤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곳, CCTV도 없는 곳. 가끔 너무 지칠 때 저는 그곳에 가서 혼자 울곤 했습니다. 3년 동안 저만 아는 은신처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재훈 씨에게 그곳을 알려줬습니다. 구간 3층에 조용한 휴게실이 있어요. 밤에는 아무도 안 와요. 재훈 씨가 고마워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구간 3층 휴게실에서 만났습니다. 더 편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예요.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이름을 밝혔습니다. 김재훈입니다. 재훈 씨. 순자 씨. 서로의 이름을 부르니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여자 샤워실이 고장났다고, 사흘은 걸린다고, 남자 샤워실을 써야 한다고. 구간은 오래되어 샤워실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신관에만 샤워실이 있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사용 중이란 팻말이 없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안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둠 속에 김재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옷을 벗은 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분의 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르지만 강단 있는 어깨와 넓은 가슴. 남자의 몸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58의 나이에 이런 감정이라니.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훈 씨가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 붉어진 얼굴. 우리는 말없이 마주 섰습니다. 서로 사과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각자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서도 자꾸만 재훈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몸이, 그분의 눈빛이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감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여자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아니, 언제부터 여자가 아니게 되었을까? 그 후로 일주일 우리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로 짧은 인사만 했습니다. 구간 휴게실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혼자 신관 휴게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왜 그분의 몸을 보고 가슴이 뛰었을까? 왜 그분이 보고 싶을까? 부끄러웠습니다. 밤마다 남편 옆에 앉아 기저귀를 갈면서도 재훈 씨 생각이 났습니다. 욕창 부위에 연고를 바르면서도 재훈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도 힘드시겠어요. 그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혈압이 불안정했습니다. 당직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재훈 씨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말없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작은 위로에 더 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힘드시지요. 저는 그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그날 밤을 넘겼습니다. 새벽이 되어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기진맥진해서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 씨가 따뜻한 죽을 건넸습니다. 편의점에서 데워왔어요. 드세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걸 먹는 게 얼마만인지,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게 얼마만인지. 순자 씨.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같은 병을 앓는 배우자를 둔 것도, 자식들한테 섭섭한 것도, 이렇게 외로운 것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순자 씨. 사람이 그리워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구간 3층 휴게실에서 더 자주, 더 오래. 며칠 후 재훈 씨의 아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도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요양병원으로 모시세요. 아버지도 이제 좀 쉬셔야죠. 아버지까지 쓰러지시면 어떡하려고요. 내 엄마를. 엄마는 이미 안 계세요. 저 몸뚱이는 그냥 기계로 숨 쉬는 거예요. 재훈 씨가 아들을 때릴 뻔했습니다. 아들이 가고 나서 재훈 씨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재훈 씨. 재훈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순자 씨,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분을 안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재훈 씨도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구간 3층 휴게실에서 만났습니다.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저도요. 재훈 씨 없었으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재훈 씨가 천천히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뺨에, 그리고 입술에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58과 62의 키스였습니다. 서툴렀지만 간절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 밤 만났습니다. 손을 잡고 포옹하고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재훈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재훈 씨가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몸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재훈 씨, 무리하지 마세요. 순자 씨. 재훈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요.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모든 의미로. 제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저도 재훈 씨가 필요해요. 이게 잘못된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재훈 씨가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둘 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것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 밤 12시에 여기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다음 날 저는 하루 종일 떨렸습니다. 남편의 기저귀를 갈면서도, 욕창 부위를 확인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배 얼굴이 보였습니다. 야위고 지친 얼굴.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11시 50분. 저는 남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무엇이 미안한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정, 구간 3층 휴게실, 재훈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순자 씨, 정말 괜찮으세요? 네, 재훈 씨는요? 나도.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우리 것이었습니다. 재훈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단추를 푸는 손가락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훈 씨의 셔츠를 벗기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훈 씨가 제 손을 감싸 쥐고 함께 단추를 풀었습니다.
셔츠가 벗겨졌습니다. 여전히 근육이 남아있는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주름진 피부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과 똑같이 재훈 씨가 제 블라우스를 완전히 벗겼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58의 몸, 탄력을 잃은 가슴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제 몸을 마치 귀한 것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름다워요, 순자 씨.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재훈 씨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여자였습니다. 재훈 씨가 저를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천천히 눕혔습니다. 제 위로 몸을 포겠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무게였습니다. 재훈 씨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어깨로 내려왔습니다. 쇄골로, 가슴으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를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는 병원, 조용해야 했습니다. 재훈 씨의 손이 제 치마 지퍼를 내렸습니다. 저도 재훈 씨의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오랜만이라 잊어버린 것도 많았지만 본능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58과 62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늙은 몸이었습니다. 주름지고 처진 몸이었지만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재훈 씨가 제 얼굴을 감싸쥐고 눈을 맞췄습니다. 사랑해요, 순자 씨. 저도요, 재훈 씨. 재훈 씨가 천천히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랜만이라 낯설었고 약간의 통증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리웠던 감각이었습니다. 재훈 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정하게. 저를 다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재훈 씨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서툴렀습니다. 예전처럼 격정적이지도 않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실했습니다. 재훈 씨의 신음이 제 귓가에 흘러들었고 저도 억눌린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지만 치열하게 서로를 원했습니다. 리듬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오래된 소파가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재훈 씨의 등에 손톱을 세웠고 재훈 씨는 제 어깨를 깨물었습니다. 고통과 쾌락이 뒤섞였습니다. 정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서로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라앉았고 땀이 식었습니다. 재훈 씨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미안해요. 순자 씨. 이렇게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죄책감이 드네요. 저도요. 우리는 정직했습니다. 죄책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죄책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재훈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당신과 함께여서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진작 미쳐버렸을 거예요. 저도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만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또 만나요. 이건 생존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 서로를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가 제 옷매를 정리해 주었고 저도 재훈 씨의 셔츠 깃을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다시 보호자의 얼굴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재훈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순자 씨, 우리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알아요. 우린 그냥 힘든 사람들이에요. 살고 싶은 사람들이고요. 재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구간 3층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각자의 병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재훈 씨가 먼저 내렸고 저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812로 앞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문 틈으로 인공호흡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재훈 씨도 812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훈 씨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나도 사람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작은 의자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제 몸 곳곳에 재훈 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깨에 이빨 자국, 허리에 손톱 자국, 그리고 가슴 한편에 남은 온기. 죄책감과 안도감이 공존했습니다. 저는 나쁜 아내였지만 동시에 살아남은 인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짧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건강했던 시절의 남편이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당신은 살아야지. 당신은 아직 살아있잖아.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812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재훈 씨도 깨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지옥에서 하루를 버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복도 건너편에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색 복도는 여전히 길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 복도 끝에 작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구간 3층 휴게실, 우리만의 공간, 우리만의 시간. 그곳에서 우리는 계속 만날 것입니다. 죄책감을 안고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 4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간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길어야 2달.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 안도, 죄책감, 그리고 말하기 부끄러운 또 다른 감정. 이제 곧 끝나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결과는 뻔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 지속, 회복 불가능. 저는 서류를 챙기며 무심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병원비, 남은 돈. 순간 제 자신이 소름 돋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니.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그날 밤에도 재훈 씨를 만났습니다. 재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보험금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훈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요. 우리 아내 보험금이 1억 정도 돼요.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정말 나쁜 사람들 많네요. 그런가 봐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6월 초였습니다. 큰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동생 등록금 때문에 제 적금 다 깼어요. 엄마,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알았어. 아빠도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딸들도 힘들어해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편히 가세요. 더 이상 고통받지 마세요. 제발.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시면 저는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재훈 씨와 함께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구간 휴게실에서 재훈 씨에게 안겼습니다. 힘드시지요? 네, 너무 힘들어요. 남편한테 미안하고, 딸들한테 미안하고, 저도 그래요. 근데 재훈 씨,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당신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압니다. 순자 씨.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살아야 하니까요. 내 살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더 간절하게, 더 애절하게.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인 채로 6월 중순이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졌고 의식 수준도 더 낮아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아니면 일주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보, 우리 좋았던 때도 많았지요? 신혼여행 갔을 때, 큰딸 낳았을 때, 작은 딸 입학했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웠어요.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미안해요. 내가 나쁜 아내여서. 남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편히 가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재훈 씨를 만나러 갈 시간을. 건너편 812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훈 씨의 아내도 위독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병실에서 배우자의 마지막을 지키면서 동시에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속에서. 하지만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그 병원 복도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보내는 슬픔일지 아니면 이제야 숨 좀 돌리게 되는 자유일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재훈 씨가 함께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6월 20일 새벽 3시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당직 의사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바라보며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점점 평평해졌습니다.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경보음. 오전 3시 47분이었습니다. 의사가 시간을 기록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의사도 나가고 저는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대답이 없었지만 이제는 정말 영원히 대답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끝났구나. 3년간의 지옥이 끝났구나. 그리고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 이제 자유로워졌구나. 그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이 너무 끔찍해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재훈 씨가 언제 온 건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저를 안아주었고 저는 재훈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재훈 씨가 제 등을 토닥이며 고생했다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조문객을 맞고 저를 받고 딸들과 장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큰딸이 울었고 작은딸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지만 제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감정을 무뎌지게 만들었습니다. 재훈 씨가 조문을 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조의금 봉투를 건네며 격식을 갖춘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재훈 씨는 오래 있지 않고 바로 나갔습니다. 딸들이 보고 있었고 다른 조문객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을 치렀습니다. 남편은 화장되었고 작은 유골함을 받아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웠습니다. 저는 유골함을 꽉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건강했던 시절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 씨였습니다.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훈 씨가 당분간은 푹 쉬라고, 마음을 잘 추스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혼자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였습니다. 며칠 후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8천만 원, 병원비와 빚을 갚고 나니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통장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돈으로 환산되었습니다. 큰딸이 찾아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더니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큰딸이 저를 안아주며 고생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딸들도 안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병원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7월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열흘이 지났고 저는 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재훈 씨와는 연락하지 않았지만 매일 밤 재훈 씨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7월 15일 재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어제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조문 가겠다고 했고 재훈 씨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지는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재훈 씨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조의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재훈 씨가 사랑했던 사람, 30년을 넘게 함께한 사람이 저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 섰습니다. 재훈 씨의 아내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편히 가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재훈 씨가 얼마나 당신을 잘 돌봤는지 저는 압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당신의 남편을 제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재훈 씨 곁에서 당신이 못다 해준 것들을 해드리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의금을 상 위에 놓고 한 번 더 절을 했습니다. 재훈 씨가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훈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격식을 갖춘 인사만 나누고 저는 바로 나왔습니다. 재훈 씨의 아들이 저를 보고 있었고 다른 조문객들도 있었습니다.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훈 씨의 아내에게, 제 남편에게, 모두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저는 재훈 씨와 함께 살아갈 거라는 것을.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7월 20일 재훈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발인이 끝났고 한 달 후에 연락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힘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옷, 신발, 시계, 책, 30년의 흔적들. 하나씩 정리하면서 울었습니다. 8월 20일 재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2달 만에 재훈 씨를 봤습니다. 많이 야위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말했고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자전거를 타고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제주도 가고 싶냐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훈 씨가 1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가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채로, 죄책감과 설렘이 공존하는 채로, 회색 복도는 끝났지만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카페에서, 조용한 식당에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처음 몇 달은 어색했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만나니 낯설었습니다. 재훈 씨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도, 차를 마시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구관 3층 휴게실에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중년 남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재훈 씨의 웃음소리를 듣고 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걷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끔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저는 그냥 혼자 살면서 편해졌다고 둘러댔습니다. 딸은 그렇게 믿는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재훈 씨가 전화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만날 수 있겠냐고.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재훈 씨가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날이 추웠습니다. 재훈 씨가 목도리를 두르고 나왔고 저도 두꺼운 외투를 입었습니다. 재훈 씨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귀걸이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예뻤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더니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내년 6월이면 1년이 돼요. 그때 제주도로 가요. 우리 이제 떳떳하게 살아요. 재훈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딸들과 함께 절을 하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요. 용서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재훈 씨가 제주도 집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서귀포 쪽에 작은 빌라가 있다고, 바다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보러 갈까요? 재훈 씨가 물었고,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2월 말 우리는 함께 제주도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게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갔던 마지막 여행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되세요? 재훈 씨가 물었고, 저는 조금, 하지만 설레기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서귀포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파도, 갈매기들. 아름다웠습니다. 빌라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3층 건물이었고 베란다에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재훈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재훈 씨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흑돼지를 먹었습니다. 소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취하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재훈 씨도 조금 취한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 행복하세요?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재훈 씨도 웃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재훈 씨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 후회 안 하세요? 무엇을요? 저와 함께 하기로 한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재훈 씨 없었으면 전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재훈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재훈 씨가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기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함께 걷는 부부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빌라로 갔습니다. 부동산과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훈 씨가 계약금을 냈고 6월에 들어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축하한다고 제주살이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6월 제주도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딸들이 뭐라고 할까요? 재훈 씨도 같은 걱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숨기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큰딸을 불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예요? 너도 아는 사람이야. 병원에서 만났던 분. 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건너편 병실 아저씨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설마 아빠 돌아가시기 전부터였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알잖아. 그분이 없었으면 엄마는 버티지 못했을 거야.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아빠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참 후에 딸이 물었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분이랑 진심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려면, 그래야 한다면. 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이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아빠도 원하실 거예요. 딸이 속삭였습니다. 재훈 씨도 아들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재훈 씨가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결국 이해하겠다고 했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재훈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가려 했습니다. 6월 드디어 제주도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재훈 씨의 아들도 왔습니다. 어색했지만 인사를 나눴습니다. 큰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 작은 딸도 울면서 안아주었습니다. 가끔 전화해요. 엄마. 재훈 씨와 저는 탑승구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3년간의 지옥, 회색 복도, 모든 것이 멀어졌습니다.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 시작해요. 순자 씨.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네, 새로 시작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짐을 챙겨 렌터카로 향했습니다. 서귀포로 가는 길,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구름, 따뜻한 햇살. 재훈 씨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바다 보면서 살아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조용히 행복하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베란다에 섰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재훈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순자 씨. 이제 행복합시다. 재훈 씨가 속삭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이미. 저는 재훈 씨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재훈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순자 씨, 당신 남편과 내 아내가 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축복해주고 계실 거예요. 재훈 씨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저도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복도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하지만 희망과 함께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인생의 이야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만 있을 뿐이지요. 조용히 떠오른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